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자민 하디즈음, 김미정 옮김. 파트 1, 소제목 2. 환경이 어떻게 당신을 만들고 있는가? 환경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당신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프랜시스 베이컨. 20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목표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인 웬디 우드 박사 역시 태도가 변하면 행동 등은 저절로 변할 거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지를 이해하는 데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와 목표 설정을 개선시킬 방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캠페인, 그리고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과할 정도로 쏟아졌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모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닐 박사는 목표를 정하고 태도에 집중하는 방법은 몇몇 행동에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연설처럼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행동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한 정신기법과 전략들이 대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행동이 환경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행동을 반복해야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속 페달을 얼마나 강하게 또는 부드럽게 밟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전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반복 연습한 후에는 잠재의식에 의해 행동이 나오는 단계에 이른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동화라고 부른다. 자동화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상반되는 환경에 자신의 행동이 자동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 새해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목표 설정이 좀처럼 효과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싶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 담배를 피우도록 환경이 자극한다. 의지력을 발휘하지만 의지력이 바닥나면서 실패자 같은 느낌만 남는다. 반대로 목표에 상응하는 환경에 행동이 자동화되도록 한다면 잠재의식이 저절로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동화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작업 기억에 여유가 생겨 다른 과업을 도모하고 계획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현상 유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환경이 당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행동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행동을 저절로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대신 훨씬 크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의지력이 집중 조명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의지력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의지력은 구명보틈이며 예비 낙하산이다. 우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지력에 매달린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굳은 의지력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먹을 때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다. 주방에 쟁여둔 정크푸드 때문에 집에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괴롭다. 이는 엄청난 정신력, 정서적 자원의 낭비이다. 유명한 자기계발서 저자들은 환경을 바꾸라는 말 대신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조언을 멈추지 않는다. 이 얼마나 끔찍한 조언인가. 여기에서는 여러 과학적 근거와 여러 역사적 사실을 들여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당신이 변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환경과 당신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제신 로니는 2014년 모터사이클을 타고 백플립, 뒤로 공중 돌기, 백플립을 성공시킨 최연소 선수다. 당시 그는 겨우 10살이었다. 하지만 10살짜리가 모터사이클을 백플립 묘기를 성공시키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백플립이 비디오 게임에나 나오는 묘기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로니에게 백플립은 모토크로스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의뢰하는 말이다. 그는 모두가 백플립을 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그에게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백플립이 현실이 된 것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비탈길을 달려와 뒤로 공중돌기를 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들불처럼 퍼졌던 1998년부터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놀라운 묘기가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놀라운 묘기가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케일럽 와이엇은 모터사이클로 백플립을 해서 땅에 착지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 됐다. 그의 성공으로 모터크로스 라이더들은 도전할 수 있는 묘기가 하나 더 늘었다. 2006년 트러스비 페스트라나가 최초로 백플립 위회전에 성공했고 2015년 조시 시헨이 백플립 3회전에 성공했다.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모터크로스 라이더들도 틀림없이 의지력과 열정,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문제였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의지력이 아무리 강해도 백플립은 3회전은커녕 1회전도 할 수 없었다. 10살인 로니와 1990년대에 재능있고 대담한 모터크로스 라이더들의 간의 차이는 의지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었다. 로니가 태어났을 때 백플립은 흔한 묘기였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로니는 백플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묘기를 배울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환경에 순응하거나 끊임없이 맞서거나 모든 환경에는 규칙이 있다. 규칙들은 그 환경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한다. 규칙을 지키거나 위반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흡연을 허용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흡연을 금지하는 환경도 있다. 큰 소리로 악을 쓰는 행동은 록 콘서트에서는 괜찮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곤란하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집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좌측 주행이 옳은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우측 주행이 옳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들은 종종 바뀐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모든 환경에는 규칙이 존재하며 규칙은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한다. 또래 집단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규범이 있다. 한 집단의 규칙을 파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구성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관찰하면 된다. 그러면 그 집단의 규칙이 자신의 개인적 규칙과 일치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사회 규범은 당신의 내면에 자리한 이데올로기나 욕구보다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강하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주변에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넘쳐난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소비 지상주의의 불건전한 지출 습관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런 환경들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보다는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규범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당신이 개인적인 규칙과 부딪히는 환경 안에 계속 머문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나쁜 환경에 순응하거나 의지를 갖고 환경에 끊임없이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선택 모두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환경은 상한선을 정해준다. 벼룩을 훈련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가? 몇 마리의 벼룩을 병 안에 넣는다. 뚜껑을 닫지 않은 병이라면 벼룩은 원하는 대로 쉽게 병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하지만 뚜껑을 닫으면 환경의 규칙이 바뀐다. 이제 너무 높이 뛰어오르면 뚜껑에 부딪히게 되는데 벼룩에게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그 결과 벼룩들은 너무 높이 뛰어오르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에 적응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나면 벼룩들은 뚜껑을 열어두어도 병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벼룩들이 집단 의식 속에 정신적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병 안에 갇혔던 벼룩의 새로운 규칙과 사회문화는 당연히 그 다음 세대의 벼룩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당신의 개인적 규칙과 기대치를 규정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계속해서 부모 세대 가까이 머문다면 다음 세대의 벼룩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지만 병에 있던 벼룩 중 한 마리를 좀 더 큰 병에 넣고 자신보다 훨씬 높이 뛰어오르는 벼룩들이 둘러싸이게 하면 그 벼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그 벼룩의 행동을 제한했던 예전 규칙이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은 벼룩의 정신 모형뿐만 아니라 유전자 구성까지 변화시킨다. 벼룩 이야기는 생물학과 유전학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는 상반되지만 후성 유전학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된다. 유명한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턴 박사는 우리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왔지만 후성 유전학의 등장으로 그 견해가 전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왜 한 사람의 유전자가 그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원인이 아닌지 설명한다. 나는 줄기세포 하나를 배양 접시에 올려놓았고 그것은 10시간마다 세포 분열을 했다. 2주 후에 배양 접시에는 수천 개의 세포가 생겨났는데 동일한 친세포에서 분열된 것으로 전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었다. 세포들을 나누어 3개의 배양 접시에 옮겨 담았다. 그 다음에는 세포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배지를 배양 접시마다 달리했다. 그 뒤에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 단지 환경만 바꿔주었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 다른 표현형이 나타났다. 첫 번째 배양 접시의 세포는 뼈가 되었고 두 번째 접시의 세포는 근육이 마지막 접시의 세포는 지방세포가 되었다. 모든 세포가 정확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는 유전자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세포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유전자 패턴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건강한 환경 속의 세포는 건강하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놓인 세포는 병이 든다. 간단히 말해서 후성 유전학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가보다 어떤 유전자가 발견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전자의 발현은 주로 환경의 신호와 선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명 활동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단히 유동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메시지이다. 우리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어떤 환경에서 당신은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다. 하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는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당신을 바꾸는 것이다. 오스틴이라는 17세 소녀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로 주로 어머니와 생활한다. 그는 한 달에 2번씩 아버지와 주말을 보낸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오스틴은 아버지와 있을 때 지금보다 한참 어릴 때의 정서 형태로 돌아간다. 어머니는 그가 아버지와 있을 때 6살짜리 아이처럼 군다고 얘기했다. 그가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제공하는 환경 구칙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그것과 크게 달랐다. 그의 역할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흥미롭게도 오스틴은 아버지의 곁에서 주말을 보내고 난 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을 그 환경으로 복귀시켜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면서 거의 곧바로 30분 정도를 피아노를 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집 환경에서 어머니의 집 환경으로 옮겨오는 정석 전환을 수행한다는 사건 인지 적용. 피아노 연주는 그가 평소의 역할로 돌아오게 해주는 자극제이다. 오스틴과 유사하게 화요일에 카페에 앉아있던 당신은 수요일에 거리를 달리던 당신과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 옆에서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되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인다. 당신은 절대적인 가치관과 변함이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와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체스보드 위의 말처럼 상대적이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 즉 상황이 실제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감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꿈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체스 신동이었던 조시 웨이츠키는 배움의 기술, 내 실력을 200%로 끌어올리는 힘에서 이러한 현실을 체스 경기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중급 선수들은 게임을 하면서 비숍의 영향력이 중앙에 포진한 폰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암기한 내용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약간 상급인 선수는 체스보드를 쓱 훑어보고 비숍과 결정적인 폰의 구성을 한눈에 파악한다. 폰의 구성과 비숍은 하나이다.
어느 하나도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 고유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러한 지식의 새로운 통합은 독특한 효과를 낳는다. 선수들은 각 말의 가치에 대해 처음에 배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각 말의 절대적인 독자성은 점차 없어진다. 룩과 나이트를 움직일 때보다 룩과 비숍을 함께 움직일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배운다. 퀸과 나이트는 대개 킹과 비숍보다 유리하다. 폰의 구조나 주변 말들과 같은 변인에 따라서 각 말의 위력은 순전히 상대적이다. 따라서 나이트를 볼 때 몇 칸에 있는 비숍과의 맥락 속에서 가능성을 예측한다. 웨이츠킨이 체스 경기로 설명한 내용을 나는 현실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았고 경험했다. 사람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적이다. 게다가 형태를 바꿀 수 없는 체스의 말과 달리 사람은 변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사람은 폰에서 비숍이나 킹으로 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나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몇몇 교수의 연구 조교로 일했다. 열심히 일했고 연구 내용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꽤 능력이 있는 조교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학계에서 내 미래가 꽤 밝다고 확신했다. 2년이 넘게 연구 조교로 일한 후에 나는 대학원에 지원했다. 그리고 다니고 싶었던 모든 학교들로부터 입학을 거절당했다.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왔던 것만큼의 경제력이 없는 게 분명했다. 대학원 진학 실패로 초라함을 느끼고 몇 개월 후 나는 다른 과의 젊은 교수였던 네이트 램버트 박사를 만났다. 그의 연구실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연구 조교들은 모두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책임이 큰 일을 하면서 학문적 훈련을 받았다. 나는 램버트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한다면 이전의 연구실에서 일할 때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쉬운 무리에게 합류하지 말라. 그러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곳으로 가라는 진론의 조언을 따를 순간이었다. 램버트 교수의 연구실에 간 첫날 그는 자신이 끝내지 못한 논문 중 하나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 녀석을 다듬어서 공동으로 학회지에 투고해보자. 처음 마주한 상황에 나의 의욕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 주 동안 나는 머리를 짜내 논문을 다듬었고 램버트 교수에게 돌려줬다. 그는 내가 수정한 원고에 만족감을 표하며 유명한 학회지에 투고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채택되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와, 내가 다른 교수님과 2년이 넘게 일하는 동안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런데 램버트 교수를 만나서 일주일 만에 내 이름이 학회지에 실리다니. 램버트 연구실이 내가 속하고 싶은 생산적이고 도전적이며 유익한 동반자 관계의 환경임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독려했다.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좋았다. 램버트 교수와 일하는 동안 나는 기술과 역량,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램버트 교수와의 관계는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그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준 멘토였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넘어서 책임 파트너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하면서 내가 작성 중인 논문에 대해 의논했다. 또 장래의 큰 꿈과 목표들,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연구와 글쓰기에서 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고 수십 차례 개인 지도를 해주었다. 나중에는 6명으로 구성된 연구팀과 관리까지 내게 맡겼다. 그와 내가 만난 뒤 4개월 동안 우리는 15편이 넘는 학회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원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램버트 교수와 일하면서 얻은 글쓰기와 연구 실력은 다른 교수들과 일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랐다. 또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내 천재성과 능력, 기회는 내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환경이 달라지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당신이 맑은 날 밤에 맨눈으로 명왕성을 보겠다며 바깥에 서 있다고 하자. 몇 시간, 몇 주, 몇 년, 심지어 몇 년을 그렇게 있어도 명왕성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의지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온 온갖 특성들이 있어도 그것이 맨눈으로 명왕성을 보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고성능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바로 명왕성을 볼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구를 올려놓을 만큼 긴 지렛대와 지렛목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들어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그릿과 의지력으로 지구를 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구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와 놓인 환경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특정한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모든 지렛대가 지구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할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대 식물은 모든 종류의 토양에서 다 자랄 수 없다. 잡초라면 어떤 토양이라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열대 식물이라면 특별한 종류의 흙이 필요하다. 식물의 성장 욕구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또 우리가 그 식물을 재배하고 싶은 의욕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합한 토양이 준비되지 않으면 식물은 잘 자랄 수 없다. 당신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으며 타고난 모습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과 환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양육보다 본성을 강조하며 변하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변할 수 없는 것들만 응시한다.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1달러와 지폐 25센트의 동전이 객관적으로 영원히 돈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종이 지폐와 금속 동전이 돈의 실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돈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일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우울, 지능, 아름다움 같은 개념도 사회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다. 25센트 동전은 항상 25센트인가? 25센트 동전은 항상 25센트였는가? 아이의 손에 들어간 25센트 동전은 장난감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동전은 무가치해 보일 수 있다. 도가니에 들어간 25센트 동전은 녹아서 액체가 될 수 있다. 어디서 누가 그 동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동전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우울하거나 총명하거나 아름다운 건 역시 결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전부 상황에 기초한 주관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을 그 깃들에 가둘 위험이 있다. 주관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객관적이고 고정적이며 바꿀 수 없는 특성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은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떤 형태든 어려움이나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포기한다. 그와 반대로 지능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들은 경험, 특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점토와 같다.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은 피해의식을 낳는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와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특정 계약을 맺고 태어났을지라도 특정 제약을 안고 태어났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동전처럼 당신도 항상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하는 역할들이 곧 정체성은 아니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의 규칙에 따라 특정한 형식으로 행동할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성향에서 학생이나 소방관, 친구일 수도 있다. 6살짜리와 놀아주는 상황이라면 나이가 뛰어다닐 트램폴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내 친구 블레이는 산업용 호스의 창고의 관리자로 일한다. 블레이는 친구 브래드에게 자신은 호스쟁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데 이 말이 블레인이 자기 비하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브래드의 마음은 왠지 불편했다. 블레인이 스스로를 관리자라고 밝혔다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우리는 직업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작가가 됐든 관리자나 경찰관, 변호사, 교사가 됐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상황을 바꾼다면 즉시 그 역할도 바뀐다.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역할들을 수행해 왔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중독자일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당신의 실제는 아니다. 당신의 일부분, 즉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일 뿐이다. 알코올 중독은 당신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변을 애워싸도록 허용한 환경과 관계에서 나온다. 중독은 잠재의식 상태로 자기 피해적인 주위 환경에 자신을 맡기는 행동 유형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당신은 행동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역할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환경을 변화시킬 때만 그럴 수 있다. 환경 변화란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계와 기대치의 재정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당신이 똑같은 역할과 행동 양식에 빠져 있다면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당신의 역할이라는 극한된 맥락 안에서 한정적으로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의 포로로 남을 것이다. 당신의 역할 변화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며 그것은 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특정 역할을 맡으려면 완벽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자격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서히 갖춰 나가도 된다. 아내와 나는 위탁모가 됐을 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물론 양육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읽었고 그 중에는 멋진 아이디어와 시도해볼 만한 혁신적인 해답을 담은 책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이론과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짐작컨대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노릇을 배워갈 것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결코 완벽히 대비할 수는 없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도약은 도약 의지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마치 생존 기제와 같은 작용이다. 당신은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환경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그 사람이 될 자격을 얻게 해줄 환경을 만들도록 하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한다. 나도 개인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제약들이 명료하거나 견고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개인의 제약 조건은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 대신 당신이 처한 환경과 역할들을 바꾸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가능성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환경에는 규칙이 있다. 모든 환경은 상한선을 정해준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당신은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9쪽 파트 1 2장을 마칩니다.